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정 교수입니다. 조선시대 짝퉁 판매업자들이 있었다는 거 모르시죠? 사기꾼이라고 하면 사기꾼이고요. 쉽게 말하면 위조품, 모조품, 지금의 용어로 짝퉁에 해당하죠. 이게 짝퉁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인 안화상이라고 해요. 왕실의 임금님까지 속였고 고위급 관리들까지 속였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의 정치문화까지도 영향을 줘버렸던, 자,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들 어떻게 속였을까요? 자, 그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윤기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모명자집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라지를 인삼으로, 까마귀 고기를 꿩고기로,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이는 자도 있고, 누룩에 술찌개미를 섞고, 메주에 팥을 섞는 자도 있다. 요즘은 소금이 귀한데 간신히 사고 보면 메밀가루를 섞어 놓았다라는 어떤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짝퉁들이 굉장히 횡행하였고, 그런 것들을 안화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루었어요. 짝퉁 판매업자 왜 생겼을까요?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난전이라고 하는 곳이 난립했던 서소문 일대의 시장이 쫙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기록엔 그래요. 사람들이 어깨를 닿을 정도로 많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짝퉁이 뭐가 많았을까요? 타치품들, 사치품 중에서도 장식품들. 조선에서 이 우아한 물건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가 있어요. 그 원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닥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하는데, 이건 황대모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짝퉁으로 제작되고 거래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이 사람은 그 난전이 막 난립했던 서소문 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있잖아, 그거 속지 않아. 야, 나는 시장에서 태어났잖아.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 시장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난 잘 알거든. 내가 왜 짝퉁 상인에게 속겠니?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짝퉁 판매업자들한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막 비웃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를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꼬마하고 어른이 막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이거 10전 정도 주세요, 아저씨.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뭐 10전이야, 임마. 깎아. 아니에요, 안 돼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그 상인한테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막 도망쳐버려. 그런데 그 꼬마가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황대모였거든요. 이생이 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황대모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꽤 되겠는데, 야, 너 10전 달라 그랬지? 나 12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비싸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염소뿔로 만든 가짜, 그러니까 짝퉁 황대모였던 거죠. 그거를 속았기 때문에 밝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와 그 거래하려고 했던 상인은 또 아버지 아들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호언장담했잖아요. 야, 나 안 속아. 웃기지 마. 그러나 속아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짝퉁 제작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가 있어요. 인삼입니다. 인삼은 증본 문헌비고라고 하는 곳에 보면 전남의 동북, 그 다음에 경주 지방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야생삼을 채집해서 이제 재배를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특히 본초 강목이 1552년에 이제 거의 완간되는데요. 이게 중국 문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선의 인삼이 재배가 되고 거래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가짜 인삼이 판을 쳤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요, 왕을 속이기까지, 왕을. 임금님이 직접 접하게 될 진상품까지도 가짜 인삼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가짜 인삼의 용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제 조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삼은 뭐냐면 붙인 거예요. 도라지라든지 혹은 더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악유풀로 붙이는 거를 이제 부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삼은 만들 조자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삼 껍질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소개가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풀을 집어넣어서 이제 만든 것들을 조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이것을 법률로 제정까지 했습니다. 부삼, 조삼 등은 적발되는 대로 속공하고, 삼상은 이제 인삼을 다루는 상인이라 상인들은 모두 좋은 전율로 처벌한다. 좋은 전율은 뭐냐면 위조화폐를 만드는데 그 위조화폐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엄격하게 다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라든가 비변사 등록,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짜 인삼의 문제들이 이제 올라와 있죠. 이거 왜일까요? 인삼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요.
당초의 왕실이라든지 혹은 외국에 어떤 사절로 보낼 때 보냈던 것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병을 치료할 때도 돈이 생기니까 좋은 약재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인삼은 도저히 이거는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전을 개간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산지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대동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미로 왕실의 물품을 조달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했어요. 공인들이 그러니까 대동미로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런데 공인들은 대동미를 통해서 왕실로 빨리 인삼을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들이 가짜 인삼을 많이 제작하기 시작을 하지요. 특히 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납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꿀에 재서 무게를 늘리기까지도 하죠. 왜냐하면 인삼은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낱개로 이제 판매한 게 아니라 무게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로. 이렇게 조선 왕실의 임금님까지 속였고 고위급 관리들까지 속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교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해사 일기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해사 일기는 일본을 외교 업무차 갔다가 기록해 놓은 것들, 조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모를 해 놓은 건데요. 인삼은 이제 통신사 일행들이 한양에서 가지고 가는데 이게 꿀에 이거 푹 재서 무게만 막 늘려놓은. 인삼은 단맛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약재로 썼기 때문에, 즉 병을 치료하고 생명에 관계된 거라 꿀에 잰다라는 것은 좀 이제 부정한 행위이죠. 그리고 이제 조태혁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에도 통신사 일행이 귀국하는 길에 대마도에 이제 들렀는데 대마도에서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인삼을 캐는 이 채삼꾼도 중요하지만 이 장사치의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록들이 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다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외교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정말 유명한 정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조선의 정치 문화까지도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줘버렸던 짝퉁 사건에 해당해요. 조선시대 때 짝퉁 제작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와 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들의 글씨, 그 다음에 매우 유명한 화가의 그림, 이런 것들은 모조품이 막 나돌았단 말이에요.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서 선물을 구입할 때 주로 활동했던 곳이 유리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인들이 책을 사고 비단을 사고 자기를 사고 그림을 사고 그 다음에 글씨를 사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요, 이 민정중이라고 하는 분은요, 1669년에 이제 그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요. 그때 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어필, 이 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임금어자예요. 특히 의종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거든요. 이 마지막 황제의 어필인 비례부동, 이 네 글자를 이제 구입을 한 거라고. 이 비례부동은 뭐냐면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즉 도리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마라고 하는 아주 명언에 해당해요. 이제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송시열,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양동 바위에 이거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만동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았죠. 여기에 무엇을 기렸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 주잖아요. 이거를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두 황제를 기리는 만동묘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노론들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청나라를 우리가 배척하자, 또는 청나라를 우리가 정벌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면서 그 이념을 만들어내는데 여기가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짝퉁이었던 것이 분명한 이 자료가 이념의 상징으로 굳어지기 시작하고 정치사에까지 영향을 미쳤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짝퉁 판매업자 안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화상을 둘러싼 조선시대 생활문화, 이런 현상들에 조금을 주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소재는 뭐냐면 생계형 범죄입니다.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 사회 전반에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잖아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이제 오가는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생계를 해결했던 것이 문면에서 읽혀지고요. 조선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직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과거 시험을 대신 봐줬던 거부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도를 보면 이 그림이 이게 팀으로 이루어졌어요. 과거 시험을 보는. 돈을 줘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 근접군이라고 했고, 예쁜 글씨로 써주는 사람 서수라고 했어요. 제일 최고봉은 이제 거비역이죠. 답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 과거라고 하는 공정한 공무원 채용의 시험이 불법으로 이제 갔던 거지요. 몸을 써서 하는 불법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품팔이 대장자예요. 대신 매 맞는 자. 당초에 시작할 때는 효의 문제에서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손자 혹은 아들들이 대신 맞아주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라기보다 서민들의 눈물 나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불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만나야 될 직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민첩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표남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빠르다라는 의미의 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낭자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글자는 뭐냐면 도적 도자예요. 주머니를 찢는 도적 누굴까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여러분들에게 이 표남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리얼하게 물건을 훔쳤는지 이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간에서 유래된 어원인데요. 한복은 소매가 길게 뚫려 있단 말이죠. 주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종이도 놓고 책도 놓고 돈도 놓고 했단 말이죠. 소매와 치다가 합성돼서 소매치기가 된 거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넣는 소매, 이걸 훔쳐내는 것,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만질 일이 있을 때는 주로 왼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이제 돈을 만지는 것은 다소 부정적인 생각,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복잡한 시장에서 두리번거리는 양반이 안에 이제 오른쪽 소매가 조금 이렇게 뭔가 있어 보여.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돈 혹은 어떤 값진 물건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소매치기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한 명이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길을 막고 말을 시키는 등 이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다른 쪽 소매를 툭 쳐가지고 안에 있던 돈이 떨어지면 그거를 냉큼 주어도 도망치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선시대 소매치기는 어떻게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을까요? 이욕이라고 하는 분이 남겨놓은 이홍전이라고 하는 전에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간사한 속임수를 쓰는 표랑도라고 하는 인물을 쓰죠. 소매치기는 남의 자루나 전대 속에 무엇이 든 것 같으면 예리한 칼로 째서 그것을 빼어간다. 소매치기를 당할 줄 알고 쫓아가면 식혜 파는 골목으로 요리조리 도망치는 거예요. 거의 다다라서 잡을라 치면 갑자기 대광주리를 짊어진 놈이 불쑥 튀어나와서 대광주리 사려, 광주리 사세요, 이거 하나 사세요 라고 이제 길을 또 탁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뭐 더 쫓지 못하고 만다 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있어요. 이게 이제 표낭자 혹은 표낭도의 모습이에요. 2인 1조든 3인 1조든 일단 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한 명은 훔치고 한 명은 나중에 상황을 수습하는, 서로 역할 분담을 했던 거죠.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어딜까요? 지금은 이제 공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차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데에서 소매치기가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전통시대의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는 대부분 다 시장이었어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한양의 칠패 시장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이욕이라고 하는 분이 또 시간기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는데 한양 칠패시장에서 벌어진 소매치기의 사건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부산에서 일본의 칼을 컬렉션하는 김경화가 순금 30냥을 들여서 요만한 단검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게 3년 동안 정말 공을 들였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몸에 딱 차고 이제 서울로 놀러를 딱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김경화와 취향이 비슷한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경화 씨 이거 나한테 팔지? 팔아.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데 안 팔아 못 팔아. 이제 놀리죠 박 씨가. 야 서울에 한번 돌아다녀봐. 너 이거 소매치기 당한단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 나한테 팔아. 그래야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구입해도 좋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경화는 이제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데 임마 이거 무슨 내가 소매치기를 당해? 자, 한번 해볼까? 해보자. 그래. 표낭도 3명, 소매치기 3명을 초청을 합니다.
너 이거 4월 안에 나한테 훔쳐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많이 줄게. 그래서 이 김경화라고 하는 사람은 긴장을 항상 늦추지 않고 서로 걸음걷다가 이렇게 두리번 누가 옆에 오지 않았나, 이 칼을 단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이틀 동안 잘 지켰죠. 이제 드디어 이겼어 라고 딱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 약간의 방심이었죠. 그 약간의 방심을 소매치기는 파고들죠. 청계천 이제 광교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쭉 지나가 어떤 사람하고 딱 마주쳐요. 순박해 보이고 그냥 착해 보여. 굉장히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복장도 좋아요. 그래도 왼쪽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여기 이가기어 가는데? 조롱하면서 탁 지나가요. 그러니까 김경화는 창피하잖아요. 오른쪽을 딱 들고 그 이를 탁탁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몇 걸음 뜨박뜨박 걸어가서 딱 보니 없어졌네. 칼이 없어진 걸 보고 이제 박 씨 집에 갔더니 그 칼이 거기 딱 놓여 있던 거예요. 얼마나 소매치기가 횡행했고 교묘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범죄잖아요. 소매치기들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소매치기는 물건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절도죄에 준해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장이라고도 많이 하죠. 절도를 했지만 재물을 얻지 못했을 경우 50대 정도가 이제 내려져요. 그런데 미수에 그치지 않고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면 일주위종, 한일자의 주인주자에 이제 사물리자의 무거울 중자인데 형벌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경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40kg의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n분의 1로 나누면 4kg잖아요. 나는 4kg밖에 훔치지 않았는데요. 4kg의 벌만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10명 모두 40kg의 기준에서 형벌을 내렸다는 거죠. 단 이 절도에 주도했던 주도자는 장백대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다는 거죠. 초죽음 되는 거예요. 주도자가 아닌 그 나머지는 조금 이제 줄였죠. 90대를 전후한 체벌 형량의 기준이 아마 훔친 물건의 질과 양이었던 것 같아요. 50관 이상이면 장과 함께 유배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초범인 경우는 오른쪽에 죄명을 딱 찍어 놓는 거죠. 절도, 이 사람은 훔치는 도적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겨요. 정말 이게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절도죄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재범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왼쪽 팔에 다시 문신으로 새겨요. 3범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이제 교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통시대 유교주의에서의 가치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더 중한 그런 어떤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절도, 남의 거를 훔친다,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하게 처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쓰리도적, 쓰리당하다,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소매치기를 부르는 용어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들의 통계치가 있는데 1920년대 통계치예요. 1921년 이제 3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매치기에 대한 통계 323건이 보고가 돼요.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어딜까요?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겠죠. 전차 아닙니다. 전차. 두 번째가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세 번째는 놀랐습니다. 영화관이었어요. 영화관. 그러니까 이게 20년대 자료잖아요. 1920년 자료인데 1920년에 영화를 볼 정도의 소비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상류층이었을 거예요. 현금이 많았을 거예요. 약간의 방심이면 무조건 털리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그 시기가, 분석을 해봤더니 4월, 8월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복장이 굉장히 얇아지는 시기, 또 명절을 다 앞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갖고 다니는 현금의 양이 분명히 많았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소매치기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감정, 내면을 돈으로 환산하는 게 제일 싫어요, 사실은. 이 내면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거는 이제 자명한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지나갈 때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바짝 긴장을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매치기가 횡행하는 도시에는 항상 가방을 이렇게 딱 안아야 되고, 도시가 삭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내면성의 상품화, 그것으로 인해 불신이 찾아오는 도시의 삭막함, 그거로 인한 우리의 정서적인 피폐함, 형사사건이다, 이거를 떠나서요,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이런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물질로 하는 이 행위들 굉장히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하고 만날 것, 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거는 뭐 거의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요, 중앙은행 터는 거예요. 광해군까지만 하더라도 쌀은 화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세금으로 쫙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받은 쌀들을 쭉 싣고 오는 거죠. 현금 차량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터는 거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명망가의 이름을 이제 사칭을 해서 빚을 받으러 왔다라는 핑계로 이거를 빼가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명망가를 사칭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빼가는 일은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누구도 믿지 마라. 이게 사기꾼의 가장 기본적인 담론이지요. 이 사건은 이제 한 스님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스님의 이름은 처경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금기를 건드렸어요. 이 처경이라고 하는 스님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용모가 굉장히 맑고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처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스승을 버리고 경기도 일대에서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를 위장해서 떠들고 다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불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명문으로 젊은 여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기도 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종 중에 한 명이 이제 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소현세자가 예전에 유복자가 있었다고 전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경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사기꾼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잘 돌아가자 팍 돌아가는 게, 그래, 내가 죽었다고 알려졌으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유복자 행세를 하면 이거 국가도 속일 수 있겠네. 그래서 왕실의 종친이었던 복창군의 집안의 사람한테 정보를 캐요. 진짜 같거든. 그래서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이제 4월 초 9일생이라고 하는 생년월일까지도 딱 적죠. 당시 이제 허적이라고 하는 분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울면서 이제 이분을 찾아가지요. 종이를 탁 제시하면서 강빈의 친필입니다. 두려워서 이제까지 내가 이 출생의 비밀을 내가 이제 밝히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태평선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와서 밝힐 때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금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정도의 큰 일입니다.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본의 수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뭐 소현세자는 4월 26일 날 상을 치렀는데 초 9일 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복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시 썼던 용어가 아니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죠. 이거는 조선 왕실을 모욕한 사건이에요. 결국은 차명에 처해진 거죠. 이게 이제 명망가를 사칭한 사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요, 마음 아픈 생계형 사기범들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시신을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성진사전이라고 하는 서사문학인데요, 이 작품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인간들이 있는지 참 오래되었다.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 굶어서 죽은 시체를 업고서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히고 주인을 급히 부른다. 성질을 막 돋운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게 한다까지 이른다. 비로소 큰 소리를 친다. 주인이 내 친구를 죽였어.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이 사건이 수습된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부잣집의 재물들을 탈취해요. 이게 생계형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시체를 이용하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마음 착한 순진한 사람들, 도시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다소 어리숙하게 보이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사기 쳐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종 때 이제 박막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납을 은이라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막동 일동은 납 조각을 만들어서 일부러 길가에 쫙 뿌려 놔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은과 납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 그걸 딱 주우면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값비싼 은조각을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관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납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보내줘. 그러면 사기꾼은 맞아, 이건 내가 잊어먹은 은이야, 보답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네 하면 다른 팀원이 한 명이 또 탁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 뭐
그럴 것 없이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이미 잃어버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값에 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진한 이 사람은 맞아, 내 은을 주었는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거를 반값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은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즉 사기를 당한 이 사람은 이걸 교환하려고 딱 가보면 이건 은이 아니야, 나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았던 사기꾼들, 뿐만이 아닙니다. 둔갑술로 귀신을 부리면서 마치 환술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이상건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으려고 하면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도장이 찍힌 빈 종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이 찍힌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 공문서 위조를 꾸밉니다. 이것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또 횡행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순수한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도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동산기를 짓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난한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것, 백 없는 군인이 벼슬 하는 것,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 보는 것. 이것이 한양에서 가장 힘든 3가지라고 해요. 18세기 말에 빽이 없는 군인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3대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문과에 합격한 무인이 자기 전 재산을 쫙 가지고 서울에 출세해 보겠다고 올라와요. 약 300냥 정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벼슬을 구하려고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눈앞에 병조판서 집에서 사환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사환이라고, 비서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무인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기꾼이에요. 병조판서 집에서 일하는 사원이라고 이제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한 겁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신 무인인 것 같은데 벼슬하고 싶지. 내 국방부 장관 비서야. 그래, 갖고 있는 거 얼마야? 했더니 이제 300냥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300냥에 맞게 꾸밉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누님이 계셔. 두 번째, 국방부 장관님이 말이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정책적 자문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쓰면 틀림없어. 마지막으로 이게 백엔머리 송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장관님이 정말 아끼는데 연녀가 있어. 자, 이 3사람한테 뇌물을 쓰자 이거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300냥을 어떻게 나누냐면 병조판사의 피부치로 누님이죠. 이분에게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돼. 야, 이분한테 100냥 뇌물 쓰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책 자문하는 사람한테 한 50냥 정도 쓰자. 그 다음에 내 연녀한테 한 50냥 쓰자 라고 하면 200냥이 나간 거잖아요. 50냥은 야,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명품 야, 하나 맞춰. 신발 좋은 거 하나 사. 네가 번듯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너의 외모를 꾸미는데 50냥을 써. 어우, 이거 뭐가 땡기잖아. 이게 진짜인 것 같잖아, 진짜. 나머지 50냥은 나한테 줘.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서 네가 벼슬 얻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 무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털리는 겁니다. 팀을 꾸려가지고 한 사람을 다 빼먹는 겁니다. 결국 이 무인은 100냥만 자기 돈으로 쓴 거예요. 300냥 중에 200냥은 그냥 다 사기꾼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치밀하게 사기꾼들이 도시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범죄의 죄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범죄 영화 중에 최고로 보거든요, 이 영화를. 이 영화가 최고인 거는 마지막 나레이션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또는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즉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라는 사람, 가질 수 없는 건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본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나쁜 놈이죠.
중범죄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할 주제는 돈입니다. 돈.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위조 화폐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짜 돈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되잖아요. 동굴에서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워놓고 가짜 돈을 만들었던 조선시대 위조 화폐범 도주자.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폐가 위조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이런 화폐의 기준은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공식적으로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화폐라고 하는 어떤 교환 매개체보다는 쌀이나 토목, 쉽게 말하면 비단이나 무명 같은 실물을 더 선호했어요. 그런데 장거리 무역을 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거래한다거나 할 때 운반도 힘들었고 보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농업이라고 하는 생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병자호란으로 넘어가면서 더더욱 황폐화되기 시작하죠. 민간 생활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유통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지요. 1678년 숙종 때 상평통보가 발행이 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유통체계가 마련이 되는 거죠. 조선의 화폐, 가장 대표적인 화폐, 상평통보라고 했습니다. 상평통보. 납작하게 됐으면 더 둥근 모양이죠. 중앙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세상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주위를 둥글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리고 상하 좌우로 상평통보라고 하는 글자가 생겼는데 평평하다, 일상상자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쭉 유지된다라고 하는 상시평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축약을 해서 따온 것이죠. 그리고 통하다, 가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평통보는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어떤 화폐라는 의미였던 거지요. 돈을 주물 형태로 만드는 곳,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곳을 주전소라고 불렀습니다. 화폐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숙종대는 동전 주주의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조에서, 상평청에서, 정초청에서, 사복시, 심지어는 어영청, 훈련도감, 수어청 7개의 관청에서 일제히 동전을 주주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은 거푸집으로 만듭니다. 모래를 채우고 나서 나뭇가지처럼 중심을 잡고 거기에다가 열매나 혹은 나뭇잎처럼 매달리는 모양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화폐를 엽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이 나뭇잎 모양 때문으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쇳물을 이제 녹이는 그거를 도가니라고 하잖아요. 그 도가니에서 돌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즉 상평통보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재료를 녹입니다. 쇳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푸집 구멍으로 그 쇳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굳으면 거푸집을 해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푸집이 아무리 정밀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약간 좀 거칠어요. 그거를 부드럽게 쭉 갈아서 상평통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위조, 즉 가짜 돈이 이제 성행하기 시작을 하지요. 18세기 초를 지나면서 화폐의 통화량,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18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화폐 경제가 완전히 시장에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유통은 많아지겠죠. 동전을 제작하는데 정부의 힘으로만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전의 제작을 민간으로 조금씩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 주전소를 만들고요. 상평통보를 이제 만드는 담당자의 임금을 직접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민간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 제작 기술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동원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민간에서 주조를 할 때 사적으로 재료를 조금씩 첨가하기도 하고 제조하다가 남는 재료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구리를 대신하여 가격이 저렴했던 납이라든가 흑연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남아돌 경우 그거를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구리 제품들이 민간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로 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집에 있는 놋그릇들이 막 절도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평통부의 주조는요,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의 시장 가치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데에 사기 위조가 없을 수가 없겠죠. 화폐의 위조가 조직적이고 기업화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집단을 형성해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화폐를 위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해집니다. 19세기에 이제 한장석이라고 하는 분은 시중에 위조 회포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해라고 지적하는 어떤 기록도 나올 정도예요. 화폐 위조가 심각해지기. 자, 정부는 화폐 위조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조 화폐를 제작하는 업자들은 서울을 떠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섬으로 가서 위조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승정원 일기 1724년 기록인데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선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서 위조 화폐가 제작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습을 하죠. 그런데 이 단속 정보가 새 나갔던 거예요. 위조 화폐 제작업자들이 전부 도망칩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 그들이 만들었던 중요한 재료들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요. 근데 가지고 가지 못했던 것만 수거한 것이요, 부리가 3,000근, 납이 2,000근, 석탄이 200섬. 압수물만 보더라도 위조를 했던 그 양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조 화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의 문학작품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석굴도주사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토폭군이자 영탐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은 허남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이자 정보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에 갔더니 허남의 눈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입하는 물건이 너무너무 어마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짐꾼이 5명이나 있었어요. 사대부가 여성은 같지 않은데 과소비를 하고 짐꾼을 동원해서 이동해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고성 지방에 있는 큰 동굴이었어요. 그 안에 가봤더니 이제 쇠를 녹이는 시설만 10여 개, 가짜 상평 통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청났다는 겁니다. 고민했겠죠. 여기서 바로 잡을까? 그런데 마을, 가족까지 다 있었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망타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설득당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급습했을 때는 이미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없어버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위조화폐의 일상성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고위층에서도 위조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숙종 때 판서를 지낸 이경희의 손자 며느리가 주조를 하다가 발각이 돼요. 즉각 투옥이 되죠. 그리고 같이 위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화폐를 제조했던 관리들조차도 위조에 참가하기도 하죠. 43만 양을 실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문서로는 25만 양만 주조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나머지 18만 양은 취하는 겁니다. 정부는 위조화폐를 막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이요, 화폐 자체에 위조할 수 없는 표식들을 만들게 하는 거지요. 1690년, 숙종 16년입니다. 방위전의 뒷면에 보면 두 이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요 두 이자를 빼고 주전소를 표시하는 글자를 천자문에서 그 순서대로 새기한 것입니다. 호조라고 하는 부서 산하에 주전소가 약 20여 곳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천자문을 글자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배정하고 그거를 새겨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만 딱 봐도 주전소가 어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소별로 이 동전을 만드는 담당자, 장인들의 명부를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이 기술자들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1752년에 중형전을 만들었어요. 위조를 막기 위해서 공인된 상평 통보임을 확실하게 하는 표시들이 이제 새겨졌는데 뒷면에 주조한 관청을 표시하는 천자문에 해당하는 글자 이외에 오행인, 금, 목, 수, 화, 토 글자 중에 하나를 새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오행전은 특히 재미있게도 점쟁이들이 엽전을 확 던져가지고 펼쳐지는 모양에 따라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둥근 모양이라든지 디귿자를 놓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그란 모양,
이런 것들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게 되면서 위조 화폐를 식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폐 자체의 위조를 힘들게 하는 정책도 있는 반면 위조 화폐 업자들이 잡혔을 때 이 형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문헌에는요, 남몰래 돈을 주조하였다가 적발된 자는 대적으로 규정을 해요. 화폐를 위조하다가 발각되면 직접 만든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공범을 도와준 사람은 유배에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위조하다 체포된 자는 나는 도와주기만 했어요, 직접 하지 않았어요 라고 변명을 하여 죽음을 모면합니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95년이죠. 남구만이라고 하는 분은 화폐를 위조한 사람들이 공범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범까지도 전부 처벌해야 된다. 공범, 너도 그래 똑같이 주주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거야 라는 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범죄들을 막을 수는 거의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득이 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숙종은 상평 통보를 위조한 도주자를 교수형에 처하고 관여한 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형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화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사형을 처할 것을 명령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자기가 직접 위조를 하지 않고 노비를 통해서 위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순조는 동전의 주조를 직접 그럼 니들이 한번 맡아라고 하는 기술을 아예 오픈해 버리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 이거는 제도로 규제할 수 없고 형벌로도 규제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민이 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내려왔던 겁니다. 화폐를 위조했던 이 사건들,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끊이지 않는 이 시대의 위조화폐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죠. 위조화폐가 돌아다닌다? 과연 우리 인류 사회에서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는 개념은 앞으로 200년 후에 300년 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만 바뀔 따름이죠. 화폐 경제사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해결해야 되는 끊임없는 숙제를 제공해주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나름 좀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마치도록 할게요.